안녕하세요. 책의 좋은 부분을 엄선해서 읽어드리는 가볍게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경제 경영 분야에서 주간 베스트 1위를 차지한 일론 머스크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2023년 미국 최고의 화제작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생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기업인이죠.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CEO고요.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한 다수의 기술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은 한화로 약 360조 3,200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렇게 전 세계 1위 부자에게도 사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특히 최근에 기사로 많이 떠오른 조니 뎁의 전부인 앰버 허드와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죠. 그녀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이야기와 일론 머스크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부분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인상 깊은 부분을 쏙쏙 뽑아서 읽어드리는 가볍게 책 읽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월터 아이작슨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 앰버 허드. 머스크는 가정의 평온을 지키는 덕목을 체득하며 성장하지 못했다. 그의 연애관계 대부분은 심리적 혼란을 가져왔다. 그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여배우 앰버 허드와의 관계였다. 그녀는 그를 1년 이상 지속된 어두운 소용돌이에 빠뜨렸고 오늘날까지 그를 괴롭히는 깊은 고통을 남겨주었다. 잔혹한 관계였죠. 머스크의 말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2년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에 인간 사회를 조성하려는 발명가가 등장하는 코믹 액션 영화 마세티 킬즈에서 그녀가 주연을 맡은 후 시작되었다. 머스크는 영화사에서 자문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녀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선뜻 동의했지만 1년이 지나서야 그녀가 스페이스X를 둘러보고 싶다고 연락해 만남이 이루어졌다. 제가 그래도 섹시한 여배우로 통하면서도 머리 좋은 괴짜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녀가 농담조로 한 말이다. 머스크는 그녀를 테슬라 자동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했고 그녀는 그가 로켓 엔지니어 치고는 매력적으로 생겼다고 느꼈다. 이후 그녀가 그를 다시 본 것은 2016년 5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갈라 행사에서 레드카펫을 걷기 위해 줄을 섰을 때였다. 당시 30살이던 허드는 조니 뎁과 치열하고 격정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그녀와 머스크는 만찬장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둘의 대화는 뒤풀이 자리까지 이어졌다. 뎁과의 휘청거리는 관계에 지쳐있던 그녀는 머스크가 한 줄기 신선한 바람으로 느껴졌다. 몇 주 후 그녀가 마이애미에서 일하고 있을 때 머스크가 방문했다. 두 사람은 머스크가 마이애미 비치에 델라노 호텔에 빌려놓은 수영장에 딸린 빌라에 머물렀고 머스크는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을 비행기에 태워 펠컨 9호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던 케이프 커네버럴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와의 그런 데이트가 그때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해 6월, 그의 생일을 맞아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이탈리아에서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으로 날아와 그를 깜짝 놀라게 하기로 결심했다. 공장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들꽃을 한 움큼 꺾었다. 그리고 머스크의 보안팀과 협력해서 테슬라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그가 다가오자 꽃을 들고 튀어나왔다. 2017년 4월, 허드가 공주 겸 전사로서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의 연인을 연기하는 아쿠아맨을 촬영하러 호주에 가 있을 때 머스크가 찾아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산책하면서 나무 꼭대기와 꼭대기를 연결해 놓은 로프 코스도 건넜고 그런 후 허드는 머스크의 볼에 키스마크를 남겼다. 그는 허드가 비디오 게임 오버워치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메르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2달의 시간을 들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머시의 의상을 디자인해서 제작 의뢰했다. 그를 위한 역할극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장난기는 머스크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형에 혼란을 수반했다. 머스크의 동생과 친구들은 전부인 저스틴에 대해 가졌던 혐오를 무색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그녀를 미워했다. 남동생 킴벌의 말이다. 그녀는 너무 독성이 강했어요. 악몽 그 자체였죠. 머스크의 참모장 샘 텔러는 그녀를 만화 속 악당에 비유한다.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같았습니다. 그녀는 혼돈 외에는 목표나 목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녀와 머스크는 밤새도록 싸우는 일이 많았고 그런 날이면 머스크는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곤 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에 헤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나 5개월 동안 또 한 번의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둘의 관계의 종지부가 찍힌 것은 그해 12월. 남동생 킴벌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 몇 명과 함께 리우데자네이루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였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일론과 엠버는 또다시 불꽃 튀는 싸움을 벌였다. 엠버는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이 공격당할까 봐 두렵고 일론이 여권을 가져갔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과 남동생 킴벌의 아내는 모두 그녀가 안전하며 여권은 그녀의 가방에 있고 원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떠나는 게 마땅하다면서 그녀를 달래려고 노력했다. 남동생 킴벌의 말이다. 그녀는 정말 훌륭한 배우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녀가 작정하고 나오면 사람들은 와, 진실을 말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녀가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엠버는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이 다소 호들갑을 떨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새해 전야였던 그날 저녁에 화해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파티에 참석해 리우데자네이루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서 새해 맞이 종소리를 축하했다. 허드는 가슴이 깊게 파인 흰색의 린넨 드레스를 입었고 머스크는 흰색의 린넨 셔츠를 입고 단추를 몇 개 풀었다. 그 자리에는 킴벨 부부와 사촌 러스 부부도 함께했다. 두 사람이 화해했다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 그녀는 내게 그날 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었다. 그중 하나를 보면 일론이 그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며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녀는 머스크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자극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일을 키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사람이 영원히 헤어진 후에도 불씨는 계속 남아있었다. 저는 그를 정말 사랑해요. 그녀의 말이다. 그녀는 또한 그를 잘 이해한다. 일론은 불을 사랑해요. 때때로 그 불에 자신이 되기도 하죠. 일론이 엠버에게 끌린 것은 특정한 패턴의 일부였다. 남동생 킴벌의 말이다. 정말 슬프게도 형은 자신에게 정말 못되게 구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지곤 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답긴 하지만 매우 어두운 일면을 보유한 여자들이거든요. 형도 그들이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런 덫에 스스로 빠져든 걸까? 내가 이유를 묻자 그는 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냥 사랑에 눈이 머는 바보라서 그렇겠죠. 다른 면에서도 종종 바보처럼 굴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에롤과 자나. 에롤은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이고요. 자나는 그 아버지의 의붓딸입니다. 일론은 2002년 말 아기 네바다의 사망 직후 아버지 에롤과 그의 가족이 방문해 머물렀던 이후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에롤 가족이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던 동안 일론은 아버지가 당시 15살이던 의붓딸 자나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남아공으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2016년 일론과 남동생은 가족들과 남아공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고 이혼 후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아버지도 만나기로 결심했다. 일론은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많은 몇 가지 면에서 아버지를 닮았는데 그중 하나가 6월 28일이라는 생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일론의 45번째 생일과 에롤의 70번째 생일에 잠시나마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들은 당시 에롤이 살고 있던 케이프타운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당시 그 자리에는 남동생과 그의 새아내 크리스티아나, 일론이 가끔 데이트하던 여배우 나타샤 등이 함께했다. 남아공에 가더라도 애들이 아버지와 마주치는 일은 없게 하라는 전부인의 신신당부가 있었던 까닭에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기 전에 호텔로 돌려보냈다. 그 여행길에 동행한 안토니오 그라시아스가 자신도 먼저 호텔에 가 있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일론에게 물었다. 일론이 내 다리에 손을 올리면서 그냥 좀 있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라시아스의 회상이다. 일론의 손이 떨리는 건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선 아버지는 일론의 연인 나타샤의 미모를 놓고 일론을 큰 소리로 칭찬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일론과 남동생은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죠. 크리스티아나의 말이다. 1시간을 그렇게 보낸 후 그들은 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일론의 애초 계획에는 남동생과 그의 아내 그리고 연인 나타샤, 아이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프리토리아에 가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에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갑자기 여행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일행들에게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던 플로리다 운전자의 사망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다독였다. 비록 짧았지만 그 방문과 만남은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그 분위기가 지속되었다면 어쩌면 일론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던 악령의 일부를 굴복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일론이 남아공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후반, 아버지는 당시 30살이던 아버지의 의붓딸 자나를 임신시켰다.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외롭고 길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의 상황이 또 다른 하나의 상황으로 이어졌으니 하느님의 계획 또는 자연의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론과 남매들은 소름 끼쳐하며 분노했다. 남동생의 말이다. 사실 나는 아버지와 관계를 천천히 개선해 나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나와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로 끝났다. 당신은 아웃이다. 다시는 당신과 말을 섞지 않겠다 라고 말했죠. 그 이후로 그와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2017년 여름, 이 소식을 들은 직후 머스크는 롤링스톤지 커버 스토리로 닐 스트라우스와 인터뷰하는 일정이 잡혔다. 스트라우스는 테슬라의 모델 3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종종 그렇듯 머스크는 입을 다물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앰버 허드와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며 수심에 잠겼다. 그리고 별다른 설명 없이 일어나 자리를 떴다. 그렇게 5분이 넘게 지나자 텔러가 그를 데리러 갔다. 돌아온 머스크는 스트라우스에게 설명했다. 사실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래요. 정말 사랑했는데 너무 아팠어요. 인터뷰 후반에 그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풀어놓았지만 아버지가 의붓딸 자나와 막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말 끔찍한 인간이었어요. 머스크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준비한 악행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악행을 계획한다고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를 그는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고요. 스트라우스는 그의 태도에서 그가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머스크는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끝내 그 말을 꺼내놓진 않았습니다. 조울증. 앰버 허드와의 이별, 그리고 아버지가 의붓딸로 키운 자나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머스크는 우울증과 혼미함, 현기증과 조증 사이를 수시로 넘나드는 시기를 겪었다. 종종 기분이 극도로 나빠지곤 했고, 그러면 거의 긴장성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우울성 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한동안 침체되어 있다가는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나서는 그 옛날 몬티 파이튼의 총극을 재현하듯이 우스꽝스럽게 걸으며 익살스럽게 떠버리다가 어눌한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사업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2017년 여름부터 2018년 가을까지는 그의 삶에서 2008년의 위기보다 더 혹독한 시기였다. 그때가 내가 살면서 가장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시기였어요. 그는 말한다. 18개월 동안 끊임없이 광기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2017년 말, 그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위한 어닝콜을 해야 하는 날이었다. 당시 테슬라의 사장이었던 존 맥닐이 회의실에 가보니 머스크가 불을 끈 채 회의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맥닐은 구석에 있던 그의 옆으로 다가가 누웠다. 이봐요 친구, 맥닐이 말했다. 어닝콜을 해야 해요. 머스크가 대답했다. 난 못하겠소. 해야 해요. 맥닐이 대답했다. 맥닐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데 30분이 걸렸다. 말 그대로 거의 혼수 상태인 그를 일으켜 의자에 앉히고 다른 사람들을 방에 데려다 놓고 그에게 개회 성명을 읽게 한 다음 사람들에게 대신 말을 하고 질문에 답하게 하면서 상황을 넘겼습니다. 맥닐의 회상이다. 발표가 끝나자 머스크는 말했다. 다시 누워야겠어요. 불 좀 꺼주세요. 잠시 혼자 좀 있을게요. 맥닐은 새로운 웹사이트 디자인에 대한 머스크의 승인을 받기 위해 회의실 바닥에 누운 그 옆에 누워야 했던 경우를 포함해 유사한 장면이 대여섯 차례 반복되었다고 말한다. 그 무렵 머스크는 트위터의 한 유저에게서 조울증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머스크는 그래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나쁜 감정은 나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므로 진짜 문제는 내가 하기로 한 것이 잘 안 될 때 너무 흥분하거나 자제력을 잃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예의 그 발작을 마치고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맥닐이 그에게 조울증이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머스크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대답하자 맥닐은 의자를 뒤로 밀친 후 머스크의 눈을 가까이 마주보며 이야기했다. 봐요. 우리 친척 중에 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문제를 가까이서 경험한 축에 속해요. 치료를 잘 받고 약만 잘 복용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건강한 대화였으며 머스크도 분명히 정신적으로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았다고 맥닐은 말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병원을 찾지 않았다. 내가 이유를 묻자 머스크는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진정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21세기 북스에서 출간한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옛 연인 앰버 허드와 우울증에 대한 부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